예, 반갑습니다. 3회 모의고사 해설을 맡은 홍상균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제가 풀면서 기본적인 이론보다는 문제 별로 쉬운 문제는 간략하게 해설을 드리고요. 문제의 난이도가 좀 있거나 해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은 좀 깊게 이렇게 해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간단하게 보시면요. 가장 흔하게 나오는 지금 문제, 공무원 시험에서 나오는 출제해야 되는 형태인 사회계약서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 사회계약서는 정치에서도 중요하고, 사회문화에서 역시 중요하고, 또 법의 근간, 우리 천부인권, 자연권 이념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라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특히 홉스, 로크, 루소의 견해를 반드시 구별하시고 그 특징을 알고 계셔야만 어떤 문제든 나오든지 풀 수 있으시고요. 제시문이나 지문을 그대로 외우겠다는 생각보다는 이론 이해를 반드시 정확하게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를 보면 자연 상태에서 인간들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지만 분쟁과 불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여기서 벌써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생활을 한다. 좋지만 다만 분쟁과 불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는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나빠질 수 있다는 이른바 백지설, 로크의 견해, 로크의 사회계약서를 가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고요. 나는 인간들은 본래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지만, 즉 자연 상태에서 성선설, 착한 상태였는데 다만 사적 소유, 사유재산제와 같은 인위적인 제도 때문에 불평등이 조성된다. 이에 자유와 평등을 보호해주는 조직체를 국민들이 일반 의사 입각에서 정치 공동체인 국가를 구성해야 된다. 이게 루소의 견해입니다. 아시다시피 로크는 대의민주 정치를 주장을 했고, 루소는 우리가 국가나 사유재산제나 인위적인 제도를 타파하고 일반 의지에 따라서 직접 국민들이 결정을 하자는 직접 민주 정치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보기 1, 2, 3, 4를 보시면 1번 가는 홉스의 주장이다. 틀렸죠. 로크의 주장이고요. 2번 나를 주장하는 학자는 직접 민주정치를 옹호하였다. 루소의 주장 맞습니다. 3번 나는 루소의 주장이고, 4번 나를 주장하는 학자는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해서 이권 분립을 주장한 건 루소가 아니라 로크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직접 민주정치에서는, 즉 루소가 주장한 직접 민주정치에서는 권력 분립이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국민들이 직접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형태에서 이 권력 분립이란 것은 통치권자를 못 믿는 것, 통치권자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같이 양립하기 어렵다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문제 2번 보시면 다음 글과 같은 관점인데, 보시면 기업도 하나의 사회고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했는데, 이게 우리가 사회를 보는 관점 중에서 사회 제도, 사회 구조 이런 것들이 사회 구성원들끼리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고 조화를 이루게 돼 있고 서로 안정을 추구한다는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반대로 갈등론은 사회 구조나 제도, 법들이 지배계급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 피지배계급들은 지배계급에 의해서 착취와 억압을 당하니까 이 제도와 구조, 법을 바꾸자는 견해가 사회 갈등론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걸 구별하시고 푸신다면 보기에서 답 찾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의 구성원들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 기능론의 관점입니다. 반면에 니은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호 충돌한다. 이건 갈등론의 관점이고요. 디귿 자본가와 근로자가 피지배 관계로 존재한다. 역시 갈등론의 관점이고요. 구성원들이 기업 전체의 유지 발전에 필요한 기능을 서로 합의해서 거기에 따라 인정을 하면서 수행한다. 이러면 기능론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기억과 리을은 기능론, 니은과 디귿은 갈등론 관점에서 제시한 글입니다. 보시고 해당되는 기능론의 관점에 해당되는 것 답 찾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3번은 흔히 사회보장제도에서 정말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간략하게 좀 써보시면,
사회보장제도는 우선 간략하게 아셔야 될 게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보험, 공공부조 또는 공적부조 같은 말입니다. 다 있는데요. 이 사회복지 서비스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비금전적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비금전적 지원을 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취업 발전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것들, 이게 사회복지 서비스고요. 반면에 사회보험과 공적부조가 비교하는 형태가 시험 문제에 아주 상습적으로 나옵니다. 이 사회보험은 지불 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강제로 국가가 가입을 시켜서 미래에 대한 미래 예방적 성격을 갖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돈들은 개인과 회사와 정부가 분담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적부조는 최저생계 다시요. 가장 취약한 계층, 즉 생활 능력이 없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자, 강제 가입이 아니라 이건 국가의 조사에 의한 지정에 의해서, 이건 가입이 아닙니다.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건 현재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건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회보험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4대 보험,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 그다음 산재보험,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요. 공적부조는 주로 생활보호 대상자나, 즉 요즘은 기초생활수급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호나 의료 보호, 또 그들에 대한 교육 보호, 이런 것들이 공적부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지금 이 두 개를 묻는 문제가 지금 3번에서는 제시가 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죄송합니다. 자,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을 전면 개정해서 국민 모두가 기본 생활을 유지한다는 취지에서 정부 예산으로 일정한 소득 이하의 빈곤층의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 자, 이것만 보고도 우리가 공적 부조에 대한 문제, 즉 공공 부조에 대한 문제라는 걸 알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기업 의무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사회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면에 니은의 상호 부조적인 성격, 얘도 역시 사회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제가 설명을 여기서 아직 안 드렸는데, 사회보험은 우선 내가 보험료를 지불했다가 나중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먼저 지급을 하고, 또 본인이 어려움에 처하면 다른 사람의 몫을 본인이 가져가기 때문에 상호 부조입니다. 공적 부조는 서로 돕는 게 아니라 국가로부터 자기가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기 때문에 상호 부조가 아닌 공적 부조라는 것이고, 사회보험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서로 돌아가면서 돕기 때문에 상호 부조의 성격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디귿의 수혜자의 의타심, 타인에게 의존하는 마음을 조장할 수 있고, 리을의 수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적혀 있는데, 디귿은 수혜자의 의타심을 조장할 수 있다. 이것은 공적 부조의 한계, 우리가 이걸 복지병이라 그럽니다. 여기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수혜자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공적 부조는. 왜? 최저 생계비를 받고 국가로부터 최저 생계비에 준하는 생활 보호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더 받는 월급을 받을 것인지 고민하다가 일을 오히려 안 하고 그냥 사회 보장 중에 특히 공적 부조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수혜자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 공적 부조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부동산 등기부의 일부인데요. 지우겠습니다. 자, 부동산 등기부에는 구성이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도 자기 집의 등기부 또는 친구 집의 등기부를 떼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700원 정도만 지불한다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떼볼 수가 있는데요. 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구조 이런 사항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즉 맨 처음에 주인이 누구였고 누구한테 주인이 바뀌었고 이런 사항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압류나 가압류에 대한 사항도 역시 갑구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을구에는 자, 제한 물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면 이 제한 물권 중에서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게 을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해당되는 걸 찾아보시면 보기에 기억에 시멘트 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85제곱미터는 표제부의 내용이고요. 소유자 김철수, 이 내용은 갑구에 기록될 내용입니다. 디귿의 채권 최고액 금 얼마인가요? 600만 원인가요? 600만 원. 채무자 김철수. 또 그 다음 저당권자 이진수 적혀 있는데 디귿 리을은 주로 저당권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을구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니은은 갑구, 기억은 표제부입니다. 근데 우리 문제에 주어진 제시문은 을구라서 디귿과 리을이 을구에 기록될 내용입니다. 다음 5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 설명하는 사유화의 개념은 적혀 있는데요. 이 사유화가 뭐냐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학습하는 것, 또 뭐 교육을 받는 것, 이것이 사유화입니다.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 등을 학습하는 사유화 과정으로 노인들이 컴퓨터 교육을 받는 것, 직장인들의 어학연수, 북한 이탈자의 남한 체제에 대한 적응훈련. 자, 이것들은 이미 한번 학습을 한 사람들한테 학습 이후에 또다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 다시 한번요. 학습을 한, 즉 사유화를 한 이후에 다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재사유화라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1번의 예기사유화는 미래를 대비하는 사유화. 즉 자기가 앞으로 속할 집단이나 어떤 그 문화에 대해서 미리 학습을 하는 것. 이것이 예기사유화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사회문화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자,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개인과 사회는 서로 어떤 관계냐 했을 때 사회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사회 명목론. 아니다. 사회는 실제로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사회 실제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시문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철수는 결혼은 역시 상대자의 가문이 중요하다. 뼈대 있는 가문에서 자란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즉 개인이 아니라 가문에 의해서 개인의 품성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 실제론의 입장이고요. 반면에 미숙은 결혼은 집안이랑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개인이랑 하는 거다. 그래서 개인의 품성과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가문이나 집안보다는 개인의 개개인의 특성이나 능력을 중시하는 것. 그래서 미숙은 사회 명목론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보기에서
자, 개인은 사회의 그림자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개인은 사회의 영향, 사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반영되는 특성이다 해서 기억은 사회 실제론의 입장이고요. 니은 전체는 부분의 단순한 합 이상이다.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우리 사회 명목론에서는 축구팀 11명이 있을 때, 자, 4사입니다. 11명이 있을 때, 요 한 명 한 명이 세계 최고 선수라면 그 합은 당연히 세계 최고 팀이 된다. 이게 사회 명목론, 즉 개개인의 특성이 더 중시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반면에 사회 실제로는 요 한 명 한 명 한 명은 세계 최고 팀 선수지만은 그 팀 전체로는 전체가 안 될 수도 있다. 즉 개개인의 특성보다는 요 팀의 색깔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이것은 사회 실제론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전체는 부분의 단순한 합 이상이다. 이것은 사회 실존론의 견해고요. 자, 니은 사회계약설, 사회는 개인이 계약해서 만든 존재에 불과하다. 이 견해는 사회 명목론의 입장. 리을 역사와 사회를 변화시킨 것은 개인들의 힘이다. 즉 집단이나 사회보다는 개인들의 의지나 능력이 더 중시된다 해서 디귿과 리을은 사회 명목론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나온 미숙의 입장, 즉 사회 명목론의 입장은 디귿과 리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보시겠습니다. 행정법의 기본 원리, 여러 가지가 원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해당되는 걸 찾아랍니다.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 등 혐오시설의 입지 선정을 계획하고 이를 공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입지 선정 계획 지역에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 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당해 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 자, 주민대표가 참여한다. 즉 국민의 참여에 의한 행정, 국민의 이익을 위한 행정, 그러면 민주행정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법치행정의 원리는 행정은 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건 문제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복지행정의 원리 역시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자, 신경 쓰실 건 사법국가주의입니다. 대칭되는 말은 행정국가주의인데 우리나라는 사법국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국가주의는 행정과 관련된 소송을 일반 법원에서, 즉 사법부 소속의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사법국가주의를 한다.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8번 정치에서 나온 글입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아테네에서 행해졌던 민주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사실 우리가 굳이 제시문을 보지 않고도 아테네 민주정치에 대한 특색, 그러면 직접 민주정치, 다음 제한 민주정치가 가장 큰 특색입니다. 자, 직접 민주정치는 아테네 소규모의 폴리스다 보니까, 또 국가의 기능이나 사회의 기능이 단순하다 보니까 국민 대다수, 특히 성인, 시민, 남자가 정치에 직접 참여해서 결정하는 형태였고, 다만 성인 남자만, 즉 군대 갔다 온 남자들만 정치에 참여한 시민이었기 때문에 여자나 노동자나, 다시요, 여자나 외국인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한 제한 민주정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말 잘하는 사람한테 대다수 어리석은 사람들이 현혹되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커지더라는 거죠. 이게 중우정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이 중우정치를 비판했던 거죠. 말빨에 의해서, 이른바 말빨에 의해서 대다수 국민이 현혹이 되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니까 이런 중우정치를 하지 말고, 즉 민주정치에 비판하다가 결국은 사형에 처해졌던 것이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은 이런 중우정치에 비판해서 나중에 현명한 소수가 차라리 정치하는 게 낫고 어리석은 다수는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철인정치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중우정치를 비판한 소크라테스, 그 제자 플라톤의 철인정치, 그 다음 이 철인정치를 이어서 나오는 게 우리가 정치적 무관심을 옹호하는 견해,
이것들이 같은 흐름입니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보시면 1번 시민은 외적방어, 공무집행, 재판 등 공적인 일에 종사했다. 맞는 말이고요. 다만 이 시민의 개념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정치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사람을 시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고대 아테네에서는 성인 남자만 시민이었던 것이고 우리가 근대 시민혁명 이후에는 상공자본가 등이 시민이었던 것이고 자, 이 상공자본가 아닌 계층들이 선거권 달라는 운동을 하면서 차티스 운동 등이 생겼고 현대에 와서는 대다수 국민이 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이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에 소규모 공동체로서 직접 민주정치가 행해질 수 있는 조건이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기능이 단순했기 때문에 대다수가 참여할 수 있었고 누구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3번 참주 독재자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독재자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 도자기 조각에 이름을 써서 추방하는 도편 추방제는 국민 소환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공직자는 추첨제로 1년 임기로 선출하였고 민회를 중심으로 대의민주정치가 아닌 직접 민주정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고쳐져야 되겠습니다. 예, 이제 9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형사소송의 절차를 흐름도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관련된 설명 잘못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피해자의 고소가 있거나 또는 제3자의 고발이 있거나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가 있으면 수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우리가 의심을 받는 자, 피의자라고 하고요. 이 수사 이후에 검사의 공소의 제기가 있으면 이때를 우리가 피고인이라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확정 판결로 유죄가 결정이 되면 우리가 이제 이른바 교도소 등에서 형을 살 텐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수형자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여러분들은 권리 위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보시면 1번 가단계에서는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맞습니다. 즉 피해자의 고소나 또는 제3자의 고발이나 인지 이후에 이 피의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소의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불기소 처분이라고 합니다. 자, 2번 가단계에서는 가단계에서 구속된 자는 구속의 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피의자가 체포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는 검사의 신청, 법관의 발부에 의한 영장에 의해서 구속을 할 수가 있는데 만일에 이 구속된 피의자는 바로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나 단계의 형사 피고인은 즉 이 피고 아직 확정 판결을 받지 않는 이 피고인은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올 1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나온 것 중에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집행유예 중에 있는 이런 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위헌이다, 헌법 위반이다라고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올해 문제 푸실 때 좀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 단계 형사 피고인은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정권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나 단계에서는 증거조사, 증인신문, 검사의 논구와 구형 이게 재판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그 결과 이제 판결로서 유죄냐, 무죄냐 등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경제에서 환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환율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가면요. 우리가 보통 1달러에 1,000원이다. 자, 이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다. 에서 자, 환율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1달러에 500원이 된 게 아니라 2,000원이 되는 것처럼 환율이 이런 경우에 우리가 환율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000원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0.5달러겠죠. 자, 그럼 환율 상승이 되면 결과는 자,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또는 달러의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반면에 원화의 가치, 원화의 가격은 하락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게 이 달러라는 것도 가격으로 알고 계시면 좋다는 거죠. 달러의 가격이 올랐다, 원화의 가격이 올랐다. 자, 이 달러도 미국 물건입니다. 달러의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는 미국 제품의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선 수입이 줄 것이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고, 반면에 원화, 우리나라 물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물건의 가격이 하락했다. 이 얘기는 우리 제품의 가격이 떨어져서 수출이 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미국의 달러화에 대한 환율의 인상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금 달러 가치 상승, 원화 가치 하락. 다음 미국의 달러화에 대한 엔화의 환율 인하 보시면 이건 반대로 엔화의 가치는, 즉 엔화의 가격은 상승을 했고 엔화에 대비한 달러의 가치는, 즉 달러의 가격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일본의 엔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인상은, 자, 맨 밑에 겁니다. 일본의 엔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인상은, 자, 원화 가치가, 즉 원화의 가격이 하락을 했고, 반면에 엔화의 가치, 즉 일본 제품에 대한 가격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해당되는 제시문들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보기 보겠습니다. 보기 1번에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본 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엔화의 가치가, 엔화의 가격이, 즉 일본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일본의 대미 수출, 미국의 수출은 감소할 것이다. 자,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 2번.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자,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엔화의 가격, 즉 일본 물건의 가격이 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엔화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엔화의 가치, 엔화의 가격이란 건 일본 물건의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상승함으로 수입은 감소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3번.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 상품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다. 자, 틀렸죠? 자, 보시면, 자, 여기입니다.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품의 경쟁력은 높아지고, 반면에 엔화 가치, 즉 일본 물건의 가격은 상승했기 때문에 일본 상품의 경쟁력은 저하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더 높아지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번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는 좋아지겠지만, 자, 통화량이 증가되면서 물가 상승의 압력과 외국가, 특히 미국과의 마찰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린 말입니다. 예, 11번에 가 나중에 우리가 첫 번째 가에서 나온 것은 선거의 4원칙,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중에, 자, 누구나 선거권을 주는 보통 선거의 원칙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평등 선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남녀 구분 없이 했다 해서 평등 선거 가시면 안 되고, 일정한 연령 이상이라면 누구나 선거권 갖는다. 보통 선거입니다. 그리고 평등 선거는 표의 가치가 일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직접 선거는 본인이 가서 직접 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 다음에 비밀 선거는 선거의 내용을 강제로 알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선거의 내용을 누구나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의 내용을 자기가 좋아서 떠들고 다니는 것은 관련이 없는 것이고, 말하기 싫은데 강제로 알아내는 것, 이것이 금지된다. 이게 비밀 선거입니다. 자, 그 다음 나는 1인 1표제가 우리가 이제 유연결정이 나왔는데, 그게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요. 자, 1인 1표제라면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동네에 새누리당 후보
후보에게 투표를 했는데 1인 1표제에 했을 때는 이 새누리당 후보가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되는데 기능을 하고, 두 번째는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이른바 전국구를 뽑는데도 기능을 하더라는 거죠. 즉, 두 번의 기능을 하더라는 거죠. 선거 하나가, 표 하나가.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첫 번째, 무소속 후보자와 비교해야 한다면, 즉, 무소속 후보자는 지역구 후보를 선출하는 데만 기능을 하지, 비례대표를 뽑는 데는 기능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1인 1표제에서는 표의 기능이 두 개가 나오더라는 거죠. 두 번의 가치를 갖다 보니까 무소속 후보자는 지역구 후보만 뽑는 데 기능을 하지, 무소속은 비례대표가 없다 보니까 표의 기능이 한 번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1인 1표제가 무소속 후보에 비례해서는 평등선거 위반이 되었던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새누리당 후보에게 투표를 했는데 저는 새누리당은 싫어하고 이 후보만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당은 민주당을 가령 지지했다 라고 한다면, 나는 이 후보에 투표했는데 이 새누리당의 비례대표까지 지지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직접 투표하는 직접 선거에 위반되더란 거죠. 즉, 나는 민주당 비례대표 찍고 이 후보 찍고 싶었는데 1인 1표제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직접 선거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적혀 있는 게 정당 지지와 후보자 지지가 엇갈릴 경우에는 평등 선거가 아니라 직접 선거 위반입니다.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제 12번 보시겠습니다. 국제 수지입니다. 자, 국제 수지는, 자, 여러분들 외우시려고 그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너무 많아서. 자, 우리가 외국과의 거래에서의 외화의 거래를 적어놓은 기록부다 또는 뭐 가계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경상수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 경제학에서 경상이라는 얘기는 정기적, 계속적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뭐겠습니까? 비경상이겠죠. 비경상인데 이 비경상을 우리가 자본 금융계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굳이 뭐 외우시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이해부터 하시자고요. 자, 경상수지의 종류에는 첫 번째가 상품수지,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고 해서 번 돈, 나간 돈을 적은 것, 이것이 상품수지입니다. 그 다음 서비스수지. 자, 서비스라는 것은 인간의 활동과 관련돼서 외국 돈이 나가고 들어간 돈을 적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통해서 번 돈, 나간 돈, 운반업을 통해서 번 돈, 나간 돈, 무슨 보험 활동을 통해서 번 돈, 나간 돈 적는 게 서비스 수지입니다. 그 다음, 자, 옛날에는 소득수지라고 그랬는데 이 용어를 이제 보는 소득수지라고 바꿨습니다. 이것은, 자, 어려워하지 마시고 생산 요소의 대가로서 받는 것입니다. 즉, 임금이나 이자나 임대료나 투자한 돈의 배당금 등이 보는 소득수지고요. 그 다음 이전 소득수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생산 요소의 제공 없이, 즉 재화, 서비스, 노동, 토지, 자본 등의 제공 없이 무상으로 얻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국제기구 출연금, 그 다음 외국에 대한 원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자, 이전이란 말은 생산 요소의 제공 없이 공짜로 무상으로 얻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자본이나 금융인데 이건 일시적으로 또는 일회적으로 외국 돈이 또는 외화가 거래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자, 투자금, 해외 이주금,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투자금, 해외 이주금,
뭐 주식 투자, 직접 투자 이런 돈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데 여러분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여기입니다. 여기 투자한 대가로서 받는 배당금은 매달 꾸준히 받기 때문에 경상에 들어가고요. 경상 중에서 소득에 들어가는 것이고 투자한 원금 자체는 한꺼번에 투자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공장을 세운다 그러면 몇 백억이 또는 뭐 몇 천억 달러가 한꺼번에 나가고 그래서 일시적 임시로 들어가는 비경상에 들어가는 자본 금융 계정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대가로서 받는 이윤이나 배당금은 매년 또는 뭐 매달 정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경상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것이고 자 특히 사회 부분에서 우리가 나중에 문제 나올 건데 자 이 상품 수지를 우리가 무역 수지라고도 하고요. 이 서비스 수지와 본원소득 수지를 합쳐서 무역외 수지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부분이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문제를 보시면 국제수지표이다. 경상수지를 바르게 계산하는 거 나왔는데 국제수지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경상수지만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얘랑 구별해서 이 비경상, 즉 자본금융계정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버리고 문제를 풀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 상품 수출 150억 달러, 상품 수입 150억 달러는 자, 우리 경상수지 중에서도 상품 수지입니다. 그 다음 우리 기업이 해외 투자 100억 달러,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차관 도입 60억 달러 이것은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정기적 계속적인 게 아니라서 이것은 비경상인 자본금융계정이라서 경상수지가 아닙니다. 이건. 자, 그 다음에 국민의 해외 여행 지출 경비로 90억 달러, 외국 관광객의 국내 여행 지출 경비 40억 달러 이것은 경상수지 중에서도 서비스 수지입니다. 그래서 요 두 품목만 가지고 경상수지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자, 수출해서 150억 벌었고 수입으로 150억 달러 나갔고 자, 얘는 제외하고요. 얘 해외 여행으로 경비로 90억 나갔고요. 그 다음에 외국 관광객의 국내 여행 경비로 우리한테 40억이 들어왔습니다. 40억 달러가. 이걸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50억, 즉 50억 달러 적자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른바 재판에 불복하는 절차 적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나라 재판은 원칙적으로 3심제이기는 합니다만은 반드시 3심제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상의 원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대법원의 재판을 받게 해주면 됩니다. 즉 2심을 하든 3심을 하든 최종심은 반드시 대법원을 받게 해줘야 됩니다. 대법원 재판을. 자, 먼저 친절하게 상소제도를 나타냈다 적어놨습니다. 자, 상소. 자, 1심 판결에 불복해서 2심을 신청하는 걸 우리가 자,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항소라 그러고요. 2심 판결에 불복해서 3심을 청구하는 걸 우리가 상고라 그럽니다. 그래서 합쳐서 상소제도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헷갈리게. 자,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판결입니다. 판결. 1심 판결, 2심 판결이고 자, 이 3심 판결 최종심은 무조건 어디야 된다고요? 무조건 대법원이어야 됩니다. 최종심은. 자, 문제 보시면 지방법원 단독부에서 2심을 청구하면 지방법원 합의부로 가고요. 2심에 불복해서 3심을 청구하면 B, 얘는 반드시 대법원이 돼야 됩니다. 반면에 1심이 지방법원 합의부였다면 2심이 고등법원이 2심이 됩니다. 그래서 A가 고등법원, B가 대법원 여기에 관련되는 문제 풀라는 겁니다. 자, 제시문을 보시면요. 자, 1번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재판은 1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법원에서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자, 우리 특허와 관련된 소송은 2심제입니다. 그래서 특허법원이 고등법원급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불복했을 때는 대법원에서 최종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B에서 2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가정법원의 합의부의 항소 사건은, 자, 합의부 사건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항소를 한다면 고등법원 A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 대법원 B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좀 쉽게 나온 문제입니다. 자, 우리 민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소한 절차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소액사건 심판. 자, 그래서 이 소액사건 심판은 2천만 원 미만의 사건에 대해서,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대해서 일회재판 원칙으로 간편한 비용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3번은 민사 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식 재판을 하기 전에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안을 공고를 하고 이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면 그걸로 재판이 종료되는 것이고, 만일에 이 조정안이 거부됐을 때는 이제 정식 재판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은 조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다음에 헌법의 기본 원리. 자,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부터 라에 대한 설명. 자, 바로 가겠습니다. 1번 국민주권의 실현 방법으로는 참정권의 보장. 우리 국민이 주인이 되는 얘기는 국민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한, 이익 반영을 위한 이런 제도들이 확보돼야 된다. 그래서 1번 맞는 말이고요. 자, 2번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가 민주주의가 결합된 것인데, 자,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우리 사회민주주의는 자유보다는 평등을 우선시하는 민주주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물론 여기랑 관련이 없습니다만은 2번 맞는 말입니다. 3번 복지국가 원리는, 현대국가 원리는 인간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늘어나는 적국국가의 추세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국방과 치안의 유지에 한정된 것은 근대 소국국가, 야경국가의 것이고, 다의 복지국가의 원리는 사회권 보장을 위해서 국가, 행정부의 역할이 늘어나는 적국국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내용이 고쳐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 국제평화주의는 조약과 국제법규를 준수하는 것. 이것은 국제평화주의입니다. 자, 그 다음 법률의 재개정 및 헌법의 개정 두 개를 섞어서 문제를 냈습니다. 옳지 않은 것. 자, 일반 국민이나 단체들은 직접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자, 일반 국민이나 단체들이 직접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을 우리가 국민 발안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음 2번 헌법 개정안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경우들은. 자, 그 다음 3번 제출된 법률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상정되고, 그 다음 법률안은 그렇습니다. 자, 4번 헌법 개정안은 국민 과반수의 투표와 국회의원 투표권자의 과반수입니다. 국민 과반수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해서 그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헌법 개정안은 확정됩니다. 확정. 국민투표 통과하면 그냥 확정이 되는 겁니다. 법률안은 대통령이 거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회 의결을 통과돼서 확정되는 게 아닌데, 국민투표는 공포라든지 대통령의 다른 절차 없이도 그냥 국민투표에 통과가 되면 헌법은 확정된다는 거 하나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7번 하겠습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재산관리, 자산을 관리할 때 기본 원칙. 자, 여러분이 주식이든 땅이든 건물이든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고려를 해야 될지. 첫 번째, 답은 이겁니다. 자,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수익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충돌을 하죠. 자, 우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또는 하이 리스크, 하이 프리미엄이랍니다. 위험이 클수록 수익이 클수록 위험도 크다인데, 자, 수익성을 추구하다 보면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위험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조화시키고, 그 다음 자, 유동성은 현금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성격, 이게 유동성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다 부동산이어서 현금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역시 불편하겠죠.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칙이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이고, 나머지 변동성, 지속성, 불변성은 그냥 말을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18번 보시겠습니다. 자,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에 대한 설명 옳은 건데요. 자,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서 물가상승률을 제외하고 계산을 합니다. 이건 기억을 해두시면 경제 전체 부분에서 이루어질 텐데, 그래서 1번 명목이자율이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이자율이다가 아니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이자율은 실질이자율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의 물가상승률을 제외하고, 즉 빼고 구할 수 있는 것이고, 3번 명목이자율에 비해 물가상승률이 더 크게 상승한다면 개인의 실질 구매력은 하락한다. 자, 맞는 말입니다. 즉 얘가 더 많이 상승한다면, 자, 얘는 거의 그대로인데 얘가 많이 상승한다면 얘는 하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3번 맞는 말이고, 4번 합리적 경제 주체는 당연히 실질 이자율에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옳은 거. 자, 19번은 절대우위, 비교우위 나왔는데, 19번 문제는 무난하게 그냥 쉽게 그냥 맞춰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위란 말이 뭔가요? 우위. 자, 여러분이 이 문제 풀 때 꼭 조심하셔야 될 게 우위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위는, 자,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양을 생산하던가, 두 번째, 동일한 생산이라면 더 적은 비용이 드는 것이 우위입니다. 우리 효율성의 개념과 똑같은 말이라 보시면 돼요. 동일한 비용이라면 최대 효과, 동일한 효과라면 최소 비용을 가져오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1번의 우위인지 2번의 우위인지를, 자, 보시면 생산비입니다. 생산비. 생산비는 뭔가요? 적게 들수록 우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 냉장고 생산 한국에서는 700달러, 스페인에서는 900달러인데, 자, 어디가 더 우위인가요? 한국이 더 적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두 번째 우위란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자, 절대 우위에 있는 것이고요. 자, 올리브 생산. 자, 역시 더 적게 드는 것이 우위인 문제입니다. 이 경우는. 그래서 이거 더 많은 게 좋은 우위인지, 더 적은 게 두 번째 우위인지, 1번인지 2번인지를 구별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나왔습니다. 너무 쉽게 그냥 나왔는데요. 1번의 절대 우위설은 아담 스미스가 주장했고요. 리카르도는 비교 우위설을 주장했습니다. 다음 한국은 냉장고에 절대 우위가 있다. 맞습니다. 스페인은 올리브에 절대 우위가 있고, 그래서 한국은 냉장고를, 스페인은 올리브를 전문적으로 생산한다. 맞습니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한국에서, 자, 이 냉장고 올리브 중에 한국이 절대 우위가 있으면 비교 우위도 이 경우에는 같이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문제 자체가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이거 뭐 어렵게 나오는 형태는 비교 우위까지 나올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입니다. 노동의 투입량과 그에 따른 생산량 나타내는 것인데, 이 문제는 우리가 이윤 극대화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윤 극대화. 자, 우리가 이윤 극대화 생산량은, 이윤의 극대화는 총 수입에서, 죄송합니다. 그냥 이윤이라는 것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것입니다. 이유는, 자, 이랬을 때 한 개 수입과 한 개의 비용의 크기가 같아집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자, 먼저 이것부터 설명할게요. 한 개란 말은, 자, 그냥 여러분들을 그냥 이해하기 쉽게 추가적으로 또는 뭐 하나 더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생기는 수입과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크기가 같았을 때 이윤이 가장 극대화되고, 이랬을 때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주는 것이 그 크기가 제일 커집니다. 자, 이 문제로 보시면, 자, 보실까요? 생산물 가격은 1원이고 임금이 100원입니다. 자, 공간이 좁으니까 이쪽에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노동의 투입량이 8, 9, 10, 11, 12, 13일 때 총 생산량은 1800, 1920, 2030, 2130, 2220, 2300입니다. 자, 먼저 제가 아까 첫 번째 말했던 걸로 총 수입 빼기 총 비용으로 먼저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자, 총 수입은, 자, 보시자고요. 생산량이 1800인데, 가격이 1원이니까 총 수입은 1800, 1920, 2030, 2130, 2220이 되겠고 2300이 되겠습니다. 자, 수입은 가격 곱하기 판매량인데, 자, 가격이 1원이니까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반면에 총 비용은, 자, 우리가 이제 노동만 투입됐다고 가정을 한다면, 자, 노동이 임금이 100원입니다. 여기 얼마입니까? 8명이 투입됐으니까 비용이 800원이 들었고, 자, 9명이 투입됐으니까 900원이 들었고, 1000원이 들어갔습니다. 비용이 1100원이 들어갔습니다. 1200원이 들어갔습니다. 자, 뒤쪽 1300원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럴 때 이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빼주는 거죠. 자, 이윤 1000원입니다. 이윤 1020원입니다. 9단일 때. 10단일 때는 1030원입니다. 11단일 때 역시 1030원입니다. 12단일 때는 1020원이 됩니다. 보시자고요. 자, 8단이 생산했을 때 이윤이 1000원이다. 그래서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윤이 1020원이 됐습니다. 얘에서 빼준 겁니다. 그 다음 또 생산량 이윤이 커지니까 늘렸습니다. 1030원으로. 그랬더니 이윤이 또 증가가 됐습니다. 또다시 증가를 시켰더니 이윤이 1030원입니다. 또다시 노동 증가시켰더니, 자, 얘에서 10 빼준 1020원의 이윤이 줄었네요. 그래서 다시 생산량을 줄일 것이다. 그래서 11단위 생산, 여기가 이윤 극대화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자, 한 개 수입, 한 개 비용으로 보자면요. 한 개 수입은 추가적으로 얻는 수입입니다. 자, 우리가 8단일 때는 모르지만은, 여기 7단위가 없기 때문에, 8에서 9로, 보시죠. 수입. 8에서 9로 추가적으로 늘어난 수입이 얼마냐면, 120원인가요? 120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120원. 그 다음, 9에서 10으로 130원이, 죄송합니다. 110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여기 또 추가를 했더니 수입이 100원이 추가가 됐나요? 예. 예. 수입이 100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한 개 수입이. 자, 여기서 여기로 추가시켰더니 수입이 90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한 개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으로 늘어난 비용은, 자, 노동자의 인건비입니다. 아까 노동자의 인건비 한 명씩 추가할 때마다 얼마씩 추가되나요? 100원씩 추가가 되죠. 8에서 9 할 때 비용 100 추가가 됐죠. 9에서 10 가면 역시 100 추가됐죠. 10에서 11 추가할 때 노동자 한 명 추가하면 비용 100 추가됩니다. 그 다음 11에서 12 한 명 추가하면 역시 비용 100 추가되는데, 자, 얘하고 얘가 크기가 같죠. 한 개의 수입과 한 개의 비용이 같았을 때 이윤 극대화이고, 이때 총 수입 빼기 총 비용이 제일 격차가 클 때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시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건데요. 자, 1번 보시면 노동 10단위를 투입할 경우, 자, 노동 10단위를 투입할 경우 한 개의 비용은 아까 노동자가 한 명 추가되니까 임금 100원이고 한 개의 수입은 얼마인가요? 노동자가 한 명이 추가가 되면 10단위 추가되면 한 개의 수입은 110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의 비용보다 한 개의 수입이 크다? 틀렸습니다. 다음 2번 노동 12단위를 투입할 경우, 자, 노동 12단위를 투입할 경우 한 개의 수입이 한 개의 비용보다 크다. 자, 한 개의 수입 90입니다. 90원만큼 더 벌었는데 비용은 100원 들었으니까 얘가 더 크니까 2번 틀렸습니다. 3번 최적 노동 투입 수준은 노동 13단위가 아니라 노동 11단위가
그랬을 때 총 수입 빼기 총 비용이 제일 커지고 이유는 1,030원. 이랬을 때 한 개 수입과 한 개 비용은 크기가 같더라.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4번, 최적 생산량 산출 수준은 2130. 다시 한번요. 자, 총 생산량 2130. 노동 11명을 투입했을 때 이윤 극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3회 해설은 제가 좀 급하게 문제 위주로 관련된 이론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마쳤습니다. 좀 잠시 쉬었다가 4회 해설하겠습니다.